장단기 무역의 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와 단기를 구분을 해보면 경제학에서 단기라는 것은 노동만 이동 가능한 상태고 장기는 노동만이 아니라 자본까지 모든 생산 요소가 이동 가능한 상태, 이것을 장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 가능 곡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생산 가능 곡선은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졌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극대 생산량을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소 이동이 불완전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산 가능 곡선이 위축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졌을 때, 자원이 완전 이동 가능할 때의 생산 가능 곡선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애초에 우리가 초기 균형점을 A점이라 하고 여기서 생산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후생 수준은 W0, 당시 폐쇄 경제의 국내 가격은 P0라고 하고, 자, 무역을 했더니 국제시장 가격이 이렇게 P1으로 바뀌었습니다. P1으로 바뀌었는데 단기에는 노동은 이동 가능하지만 자본은 이동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이 모두 이동 가능한 생산 가능 곡선을 따라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인 내부점, 다시 말해서 B점 같은 곳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고, B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서 가격선을 그어서 여기서 교환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D에서 소비를 하고 후생 수준은 W1이 돼서 이렇게 후생이 증가한다 하는 것을 단기의 무역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따라서 자본이 이제 부문간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생산점이 이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시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비는 2점이 되고 후생 수준은 W2가 된다. 그래서 다시 자본의 이동으로 인한 효율성 증가로 인해서 후생 수준이 W1에서 W2로 증가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초기 생산점에서 노동만 이동 가능하면 자원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산점이 B점이 되고 후생 수준이 W1이 된다. 그런데 자본도 이동 가능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생산점이 C점, 그 다음에 소비점이 2점 하면서 후생 수준이 증가해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이익의 변화를 보면 장기로 갈수록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확장되니까 무역 이익이 점점 증가해 간다 하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제에 따라서 요소 시장이 신축적인 경제가 있고 요소 시장이 경직적인 경제가 있다면 신축적일수록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요소의 이동성이 빠른 경제, 빠를수록 무역 이익을 더 짧은 시간 내에 극대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리카도 모형, 그리고 방금 배웠던 특정 요소 모형, 그리고 핵쇼림 모형, 그 생산 가능 곡선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리카도 모형의 생산 가능 곡선이 되겠고요. 그래서 생산과 소비점 2점, 폐쇄 경제에서요. 그리고 가격은 이 P가 되겠죠. 폐쇄 경제 가격은. 그러면서 후생 수준은 W0. 근데 국제시장 가격이 이렇게 PW로 바뀌게 되면 이제 B점에서 완전 특화를 하게 되는 거죠. 리카도모에서는. 그러면서 소비점은 F, 후생 수준은 W1으로 이렇게 증가해 간다. 이게 지금 리카도 모형에서 무역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게 이제 리카도 모형이 되겠고요. 이쪽은 엑시오리 모형이 되겠습니다. 엑시오리 모형에서는 애초에 생산과 소비를 A점에서 하고 후생 수준이 W0였는데 국제시장 가격이 PW로 바뀌면 생산점은 B점, 소비점은 C점,
그러면서 후생수준은 W1. 그래서 이렇게 무역의 이익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정 요소 모형은 어떻게 될까? 특정 요소 모형은. 특정 요소 모형은 자, 여기는 노동만 있고 여기는 노동과 자본이 이동 가능한데 특정 요소 모형은 뭔가는 노동은 이동 가능하지만 토지, 자본은 붙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노동만 이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리카르도 모형하고 유사하고 요소 부존량이 있다는 점에서 이 핵쇼림 모형하고 유사하고 그 사이에 있는 모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특정 요소 모형은 생산 가능 곳은 어떻게 생겼을까? 단기하고 같은 거죠. 노동만 이동 가능하고 자본이 고정되어 있는 단기의 생산 가능 곳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이 내부점으로 그려지겠죠. 자본 이동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리카르도 모형의 생산 가능 곡선이 가장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특정 요소 모형의 생산 가능 곡선이 좀 덜 탄력적이고 핵쇼림 모형, 노동과 자본을 모두 이동 가능한 핵쇼림 모형의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볼록한, 더 볼록한 이런 모양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시 말해서 단기에서는 KX, KY로 자본이 붙박이로 되어 있으니까 노동만 이동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특정 요소 모형이 되고 이 특정 요소 모형에서 생산 가능 곡선은 핵쇼림 모형의 생산 가능 곡선 내부죠.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이 있을 때 무역의 이익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대체제 부분이 있고 수출제 부분이 있는데 무역을 하게 되면 수입 대체제 부분의 생산이 위축이 되겠죠.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유유 노동력이 있고 이 유유 노동력이 수출제 부분으로 이동을 해야지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이 수출제 부분 이동하지 못하고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단기에서는 이게 수출제 부분 이동하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이동을 못하고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생산 가능 곡선상은 내부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그림이 이겁니다. 애초에 초기 균형점이 A점이고 폐쇄 경계 가격이 P0인데 국제시장 가격이 P1으로 바뀌었다고 하자. 자, 바뀌면 이게 X제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Y제 생산이 줄여야 되는데 이 여기서 줄어드는 이 실업 상태가 이 수출제 부분, 이 X제 부분으로 고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면 이게 이제 실업이 있는 거죠. 실업이 있으면 생산점이 B점이 되겠고 이 B점에서 가격선을 그었더니 소비점, C점, 후생 수준이 여기가 된다. 다시 말해서 무역으로 인해서 오히려 후생 수준이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단기 생산점도 내부에 있었는데 그럼 실업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 생산점은 이 노동이 고용됐으니까 아마 점을 찍는다면 이런 점이 되겠죠. 수출제 생산이 늘었을 테니까 이런 점이. 하지만 이 실업 상태라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이 실업이 이 수출제 부분으로 고용이 이루어질 것이고 고용이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면 생산점이 C점이 되고 소비점은 2점. 그래서 후생 수준이 이렇게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후생 수준이 증가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개방을 했더니 수입 대체 산업이 위축돼서 실업이 발생했다. 실업이 발생하니까 보호무역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방으로 인해서 실업이 발생한다고 해서 보호무역을 한다는 것은 무엇하고 같은 거는 비교 열의 산업으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같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자유무역을 할 것이냐 보호무역이냐 할 것이냐의 정책 선택은 어떤 산업에 자원을 배분할 것이냐 하는 자원 배분의 문제를 결정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무역은
비교 우위 산업으로 수출제 산업으로 자원을 배분하자는 것이고 보호무역은 비교 열의 산업으로 자원을 배분하자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어떤 정책이 더 경제에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업이라는 것은 설령 자유무역을 해서 실업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업은 산업 간 자원 배분 문제, 보호무역을 통해서 비교 열의 산업을 보존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것은 거시경제 문제니까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실업과 무역이익에서 시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과서 박스에 네덜란드병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병이라는 것은 자원을 개발했더니 그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 자원 개발의 이익이 다른 산업의 생산이나 수출을 위축시켜가지고 경제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우리가 네덜란드 병이라고 합니다. 병이니까 나쁜 현상인 거죠. 자, 이건 왜 나왔는 거는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에서 원유가 발견됐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원유가 발견됐는데 오히려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는 원유가 발견되니까 이쪽으로 자원이 배분되게 될 것이고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노동이 이동하면서 임금이 상승하니까 제조업 부문에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네덜란드 병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흔히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 네덜란드 병은 특정 요소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산업에서 기술이 진보하거나 수출이 증가하거나 하면 이 산업이 잘 되죠. 그러면 이 산업의 임금이 고용이 증가하면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이 임금 상승이 다른 산업의 임금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산업은 어때요? 비용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네덜란드 병은 어디서 나온 거는 노동의 부문 간 이동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덜란드 병은 정부가 어떤 산업 정책, 특정 산업을 육성한 이런 산업 정책을 사용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이 산업은 성장을 하겠죠.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자원을 가져가게 되면서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그 임금 상승이 다른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산업을 정부가 선택한 이 특정 산업이 정말로 우리 경제에 바람직한 산업이었으면 괜찮지만 혹여 잘못 산업을 선택했을 때는 부작용이 크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